그리운 날엔 사랑을 지어 먹어야겠다. 류예지. 책가 이음. 프롤로그. 기억 속에 박쥐된 장면이 하나 있다. 가족들이 한데 모인 한겨울의 어느 날, 아궁이로 양껏 불을 지핀 작은 방에서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오밀조밀 모여 새알을 빚던 한낮의 풍경. 그날은 창호지를 두껍게 바른 문틈으로 찬기 품은 바람이 연신 불어 들어왔다. 웬만한 추위는 잘 참아내는 시골 아이였던 터라 맹추위가 기세를 떨치던 한겨울에도 한 줌의 볕이 있는 곳을 바득바득 찾아다니며 비석치기를 하거나 숨바꼭질했는데 그날은 도무지 바깥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시골 아이들의 하루란 길고도 지루했다. 그리하여 노루 꼬리만큼 짧은 겨울해가 늘 못마땅했지만 그날만큼은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억센 추위에 기가 눌렸는지 펄펄 끓는 아랫목으로 엉덩이를 들이밀며 어서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바랐다. 그날은 동지였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날. 동지의 팥죽을 먹으면 웬만한 잡병에도 끄덕없이 1년을 날 수 있다는 옛 전통을 그 시절 가난한 7 식구의 수장인 할머니는 철석같이 지켰다. 엄마는 틈틈이 문지방을 드나들며 장작불의 세기가 적당한지 살폈는데 작은 방과 연결된 아궁이 위 가마솥에 팥을 삶기 위해 서였다. 엄마는 저녁으로 먹을 팥죽을 끓이기 위해 이른 오후부터 종종거렸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는 옆 동네 방앗간에서 곱게 갈아온 찹쌀에 물을 적절히 섞어 치대며 반죽을 빚었다. 반죽의 몸집이 커지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말린 곶감을 먹으며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였다. 이윽고 널따란 쟁반에 푹푹 쳐댄 반죽이 새알을 비칠 정도로 찰기를 품으면 4명의 아이는 손목까지 내려온 윗도리와 그 안에 꼬질꼬질한 내복 소매를 둘둘 말아 올려 새알 빚을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동짓날의 짧은 해를 등에 진 엄마의 마음은 다급했으리라. 새알을 빚은 우리는 굼뜬 군뱅이나 다름없었을 테고 부풀어 오른 반죽만큼 새알을 모조리 빚는 일이 기본이었지만 새알 2개를 빚다 말고 영 재미를 놓친 남동생은 반죽으로 코가 뾰족한 눈사람을 만들거나 뿔 달린 도깨비를 만들며 농땡이를 피웠다. 할매, 이거 몇 개나 빚어야 돼? 자스가 내 나이 수만큼은 빚어야 하지 않겠나. 새알을 꼭 나이 수만큼 빚으라는 할머니의 명확한 주문이 좋았다. 한 홉에 헤아릴 수 있는 나이인 만큼 빚어야 할 새알 수가 적기도 해서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각별하게 와닿아서였다. 챙겨 먹은 밥공기 수가 얼마라고 두 언니는 묵묵하게 자신의 몫을 끝마친 후 엄마와 아빠 몫의 새알을 마저 빚었다. 오냐 내 새끼 잘한다. 새알 잘 빚잖아. 나중에 이쁜 아가도 낳을 수 있어. 할매 참말이야? 딸 부잣집의 새 딸을 자극하는 어여쁜 말에 홀려 우리는 참 경쟁적으로 새알을 빚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할머니가 빚은 동글동글하면서도 반질반질한 새알처럼 빚어지지 않았다. 로션조차 바르지 않은 할머니 손바닥은 거칠거칠하기만 했는데 어째서인지 핏줄 하나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손으로 빚은 우리 것보다 할머니의 새알이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순전히 자기 자신만 위하느라 게으름을 피우긴 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한 덩어리의 찹쌀 반죽은 100여 개의 나달로 변신했다. 그렇게 쟁반 가득 오밀조밀 빚어놓은 새알은 곱게 순 팥이 든 가마솥 속으로 퐁당퐁당 빨려 들어갔다. 해걸음이 지나 삽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저녁, 아궁이 밑바닥에 가라앉은 새알까지 힘껏 뒤섞어 끓인 엄마 덕분에 7명의 가족은 팥죽 한 그릇을 푸짐하게 받아 안을 수 있었다. 그날의 밥상에는 반찬이랄 것이 딱히 없었다. 쌉쌀하고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꿀떡꿀떡 넘어가게 해줄 속 시원한 김장김치 한 포기면 좋겠다. 새알은 너희들 나이 수대로 맞춰서 먹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해, 아빠? 그렇게 안 하잖아. 나이도 못 먹고 한 살 뺏겨. 누구한테? 누구긴 저기 화장실 아래 몰래 숨어있는 처녀 귀신이지. 아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덜컥 겁부터 집어먹은 그때 내가 그토록 무서워한 것은 냄새나는 재래식 변소 아래의 처녀 귀신만은 아니었다. 길고 지루했던 1년을 꼬박 채우고 어렵사리 얻은 나이 한 살을 빼앗기는 일이 어쩌면 더 두려웠다. 그 시절에는 이상하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아궁이가 있는 흙집, 삐거덕거리는 마루, 봉당의 돛돌 위에 어지러이 놓인 흙먼지 묻은 신발을 훌훌 벗어던진 후 멀리 떠나고 싶었다. TV 화면에 나오는 새하얀 고층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비가 내리면 질퍽거리는 흙길이 아닌 빗물 고인 보도블록을 찰방찰방 밟으며 학교에 가고 싶었다. 읍내 아이들처럼 얼굴이 조금이라도 뽀야면 좋겠다 싶었다. 학교 후엔 곧장 집으로 쫓기듯 달려와 부모님 일손을 거들고 싶지 않았다. 피아노, 속셈, 태권도 학원으로 이어지는 고된 학원 로드를 뺑뺑이 돌듯 돌다가 늦은 오후 봉고차에 달랑달랑 실려 세상 지친 얼굴로 귀가하고 싶었다. 실은 잘 모르겠다. 그토록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건 때로는 못 견디게 심심하고 때로는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고독한 시골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였을까. 10살이 되던 해 흙집이 헐렸다. 굴착기가 2번 지나가고 나니 마루가 뜯겼고 지붕이 뭉개졌다. 오랜 세월 대식구의 삶을 고스란히 이고지느라 벌어지고 구멍난 마루 틈 사이 뻔질나게 빠졌던 그 많은 10원짜리 동전과 몽당 연필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학교 후 곧장 집으로 오라는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 운동장 느티나무 아래서 뭉구적거리다가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마루 위에서 혀를 날름거리던 구렁이 한 마리가 부엌에 면한 흙벽 개구멍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마침 늦은 오후 밭에서 돌아온 엄마가 저녁밥을 짓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경련이 일어날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저녁을 먹으면서 구렁이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꺼냈을 때 모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할머니만큼은 달랐다. 조왕신이 구렁이로 변해서 들어간 거란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아랫방에 엎드려 숙제하다 말고 떼약볕 아래서 벽돌에 시멘트를 척척 바르는 인부들을 구경했다. 입을 벌린 채 시멘트를 바른 벽돌 위로 슬레이트 지붕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흙벽 한 구석을 거무스레하게 태우며 낡아가던 아궁이와 가마솥이 사라진 자리에 매끈한 타일로 시공한 현관이 생겼다. 현관이 생겼지만 그곳에 흙 묻은 신발을 벗어두는 사람은 없었다. 집이 완성된 후 꼿꼿했던 할머니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다. 식음을 전폐하며 죽음과 오랜 사투를 벌이시던 어느 해 가을, 할머니는 서울, 대구, 부산으로 각각 흩어진 자식들을 한데 불러 그들을 한 명씩 올려다본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10살에 지은 본가는 과거와 현재가 오묘하게 뒤섞인 채 이제는 70이 넘은 부모님과 함께 천천히 나이 들어가고 있다. 슬레이트 처마는 여전하다. 비가 오면 처마를 따라 빗방울이 주르륵 소리를 내며 떨어지지만 그 옛날 나무 마루에서 올려다보던 것만큼 운치 있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낡아 보일 것이다. 80년대 초에 태어난 내가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뭐야? 어디 보릿고개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어?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대학에 입학한 20살 때
매끈한 서울말을 쓰던 동기 남자애와 단둘이 술을 마실 일이 있었다. 그 애는 유독 나의 고향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위로는 강원도, 옆으로는 충청도, 아래로는 대구와 인접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의 낯선 말투에서 미루어 짐작했을 것이다. 한 번에 어딘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작은 도시의 부속 읍내에서도 몇 킬로미터는 더 들어가야 만나는 촌동네가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사실을 매번 설명하는 일의 어려움을 그 애는 절대로 알지 못했다. 와와, 너희 집에 전기는 들어오냐? 그럴 리가. 우린 아직 아궁이에 밥 해먹고 사는걸? 갈색 워커의 품이 넉넉한 청바지를 멋스럽게 매치했던 취미로 힙합 음악을 만든다던 그 애가 던진 악이 없는 농담에 당당하게 대답하려 노력했다. 빨개진 깃불이 혹 들키지 않도록. 막걸리를 마신 그의 술집의 붉은 조명등 아래서 주희가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나는 제대로 웃지 못했다. 입가가 뻑뻑하게 마르는 기분으로 뜻없이 붉은 조명등만 올려다 보았을 뿐. 멀지 않는 어느 날 그 애는 나를 좋아한다는 것 같고 넌 그것도 몰랐지? 하며 제법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단순한 호기심과 애매한 관심 사이의 감정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나는 그 말을 장난으로 받아쳤다. 구렁이가 부엌문을 타넘듯 그렇게 웃어넘겼다. 이성의 눈빛으로 던지는 고백이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 애가 나를 좋아하게 된 포인트를 꼭 짚어 얘기했을 때 그게 어쩐지 나라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이다. 실은 그랬다.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내 유년의 일부. 이를테면 아궁이가 있는 흙집, 삐거덕거리는 마루, 잔잔한 꽃무늬가 새겨진 철제 밥상에 차려진 투박한 반찬, 봉당 위 흙먼지 묻은 신발을 훌훌 털어버리듯 덕지덕지 묻은 촌스러움을 벗어던지고 좀 더 근사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랐다. 나는 실패했다. 내내 실패했으므로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것은 애초부터 버릴 수도 물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나였음을. 고작 20편의 음식 이야기로 한 사람을 설명하는 일이 가당키나 할까? 그런데 말이다. 나는 이런 시절을 지나 고작 이런 사람이 되었다. 아름다웠던 모든 순간이 차창 속 풍경을 바라보듯 순식간에 휙휙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체감하는 요즘, 온 식구가 한데 모여 동지 팥죽을 해먹은 날이 동짓날의 날만큼이나 짧았음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힘껏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동짓날의 반만큼도 길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서글프게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뿐이다. 사라진 문지방을 구렁이처럼 타넘듯 내가 지나온 길,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어우렁더우렁 모여 음식 먹던 날들의 기억을 되새기고 현재화하는 일, 밥상에서 배운 어떤 사랑을 추억하고 보존하는 일, 늦기 전에 내가 가장 나중까지 지니고 가고 싶은 맛이라는 유산을 묵묵히 글로 남겨보겠다고 마음먹는 일과 같은 것. 신김치 김밥. 어디 보자. 안 되겠다. 오후버스로 올라가라. 아빠는 큰언니의 차편을 헤아리다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나 내일 가도 되는데? 월요일이잖아. 수업은. 있어. 근데 오후 수업이라서 괜찮아. 아빠의 입가가 자제력을 잃고 굳어갔다. 누가 괜찮다고 했나? 부엌에서 여유롭게 김치김밥을 말던 큰언니는 아빠를 설득할 심산으로 우리에게 긍정 사인을 보냈지만 끝내 봄볕에 거무스르하게 그을린 미간 앞에 무너졌다. 오늘 가나 내일 가나 큰 차이가 있나?
데려다 줄 수 있을 때 가. 요새 한창 일처리라서 바빠. 뭐해? 얼른 짐 안 챙기고. 그날따라 아빠는 큰언니를 다그쳤다. 나는 큰언니가 날랜 손으로 김밥 싸는 걸 지켜보다가 멋에라도 홀린 듯 김밥 꽁지를 입에 넣었다. 밥 아래 들러붙은 물그러진 신김치가 씹히는 김밥을 어물어물 삼키는 그 순간에도 큰언니가 훌쩍 올라가 버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날 점심에 우리는 뒷산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고 큰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큰언니는 김밥이 완성되자마자 가방을 꾸렸다. 아무래도 오늘 올라가야겠어. 왜? 뒷산은? 내일 오후 수업이어서 괜찮다며? 아빠 2번 말 안 하는 거 알지? 대체로 아빠는 우리 내남매에게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면 무섭게 언성을 높였다. 우리는 괜한 분쟁이 싫어서 아빠의 비를 맞추는 편을 택했다. 아빠의 요구는 대개 적정 수준이었지만 그 시절의 아빠는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금세 활화산처럼 불타올랐고 그 불씨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튀었다. 당시만 해도 문경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유아령 터널이 뚫리기 전이라 굽이굽이 세제 고개를 넘어야 했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일요일 서울 올라가는 길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었다. 싫어. 약속했잖아. 아빠 성질 불같은 거 몰라? 수긍한다는 듯 성급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따라 큰언니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사실 하루 더 머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다. 내일이면 큰언니는 서울로 가야 했고 이곳에서 큰언니의 방은 사라진 지 오래고 몇 되지 않은 짐도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때때로 이 집은 큰언니의 집이면서 동시에 알맹이가 쏙 빠져나간 껍데기일 뿐이었으므로 내가 중학생이 되던 해 대학생이 된 큰언니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내려왔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에 다녀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주로 취업 준비로 바빴고 사이사이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 분주했다. 때때로 집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멋진 서울 오빠들과 썸을 타거나 진지한 연애를 하는 것도 같았다. 다행히 9주 월요일에 오전 수업이 휴강되어 언니는 모처럼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신김치를 맨손으로 쭉쭉 찢어 김밥용 김이 아닌 맨김에 싼 김치김밥이 전부였지만 소풍 가는 마음으로 뒷산 나들이를 준비했다. 큰언니가 김밥을 말고 있을 때 할 일 없는 우리는 큰 창고와 작은 창고를 번갈아 돌며 돗자리로 쓸 포대 자루를 공수했다. 준비 과정이 순조로웠던 만큼 뒷산 나들이를 어떻게든 완성하고 싶었다. 그날 큰언니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올라갔다. 짜게 식은 신김치김밥 몇 줄을 식탁 위에 덜렁 올려놓은 채 큰언니를 배웅하지 않은 건 서운했다가 돌연 화가 난 탓이다. 화풀이하고 싶은 대상이 큰언니인지 아빠인지 아니면 그저 이렇게 된 상황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늦은 밤이 되어 서울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지만 불어 받지 않았다. 며칠 후 학교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교무실로 간 편지가 실장편에 전해졌다가 내게로 온 것은 방과 후 청소 시간 무렵이었다. 샛노란 편지 봉투에는 내 이름 석자가 반듯하게 적혀 있었다. 그 시절 큰언니는 학교로 자주 편지를 보내왔다. 대부분은 서울 생활에 관한 이야기였고 우리들의 학교 생활 또한 궁금해했다. 아주 가끔은 학업 뒷바라지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지만 보통은 어린내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장황한 사유로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가 많았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즈음에야 장황한 이야기 끝에 큰언니가 비로소 하고 싶은 건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를 미루어 짐작했다. 이상할이 많지 서울은 고독해. 편지에는 그날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큰언니는 편지를 쓸 때면
뜻모를 수사로 가득한 인사말을 몇 줄에 걸쳐 나열하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 문장은 더욱 모호하게만 느껴졌다. 별 기대 없이 5줄쯤 읽었을 때 아직도 그 일로 화가 난 거냐고 묻는 큰언니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아니 라고 고개를 저었다. 화는 이미 누그러진 지 오래였다.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가 한참 안 나오고 인사도 안 받아주길래 올라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없이 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싶더라. 김치 김밥 싸서 뒷산 올라갈 날이 말이야. 그때는 큰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사귀고자 이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차오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던 나는 고작 14살이었다. 큰언니가 떠난 후에 심심하고 무료한 날들이 끝없는 구름처럼 펼쳐져 있을까봐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실은 그날 오전 수업 휴강이 아니었어. 학교 수업 째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아빠가 대뜸 물으니까 잡아떼기가 어렵더라고.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그 학비를 마련하려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니까 더는 지체할 수 없겠더라. 그 대목에서 눈물이 슬며시 났어야 하건만 이상하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대학생이 되면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을 듣지 않을 자유가 생기나 싶어서. 그 무렵 나도 도덕 수업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 큰언니가 중학생일 때부터 도덕을 담당한 이모 선생님 때문이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단상으로 불러 세워놓고 호되게 혼낸 적이 있다. 이름이 류예지? 류? 너 혹시 윤경이 동생이냐? 맞아? 너네 언니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는데 동생이란 놈이 도덕 점수가 60점이 뭐니? 하며 선생님은 55점을 맞은 반 친구보다 내 손등을 더욱 세게 내리쳤다. 아무튼 나는 때로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잘한 큰언니가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당시 우리 집은 큰언니의 자취방을 따로 얻어줄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날도 자신의 방이 사라진 집에서 서울 삼촌 집으로, 삼촌 집에서도 가장 작은 방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 뒤부터 우리 내남매는 거짓말처럼 뒷산에 올라가지 않게 되었다. 뒷산 꿀밤나무를 지지대 삼아 술래잡기 놀이를 하거나 넓적한 돌을 주워와 마당 한 구석에서 비석치기를 하면서 놀던 나와 남동생은 어느새 그 모든 놀이에 시들해졌다. 특수 작물 농사를 짓게 되면서 조금씩 큰 액수의 돈을 만지기 시작한 아빠가 당시 시골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싼 데스크톱을 놓아준 일도 한몫했다. 남동생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자주 방문을 걸어 잠갔다. 나 역시 전화선을 끌어와 다른 지역에 사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친구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춘기 소녀의 비밀을 털어놓을 곳이 생길 무렵 작은 언니가 지역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자취방을 얻었다. 작은 언니의 짐까지 빠지자 본가는 좀 더 넓어졌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우리의 발길이 끊긴 뒷산의 풍경이었다. 그곳은 우짜란 숲풀이 점점 더 우거지기 시작했다. 삼촌 집의 작은 방에서 꼬박 4해를 지낸 큰언니는 내가 고2가 되던 해 취업했고 빛이 잘 들지 않는 2층 뒤편 방으로 불리던 다세대 주택의 전셋집을 구해 난생 처음 독립했다. 그 방으로 작은 언니가 취업 준비를 하며 들어갔다. 이후 대학생이 된 나까지 합류하며 한동안 세 자매가 지지고 볶고 살았다. 큰언니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일본에서 돌아온 큰언니는 다시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어학연수까지 마친 후 그곳에서 일할 때 만난 미국인 형부와 결혼하며 2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1년에 두어 번씩 한국에 들어와 본가와 서울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던 큰언니가 코로나 초기에 두 조카와 함께 10달쯤 한국에 발이 묶인 적이 있다. 본가에 머물며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형부가 일 때문에 중국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두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게 된 큰언니의 호출을 받아 나까지 본가에 내려간 어느 날이었다. 큰언니가 조카들을 데리고 저녁 산책을 나갈 틈을 타 오랜만에 김밥을 말았다. 읍내 마트에서 산 햄, 맛살, 단무지, 우엉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김밥을 제대로 말아본 적이 없어 내가 싼 김밥은 말면 말수록 옆구리가 터졌다. 어쩌지? 김밥 옆구리가 자꾸 터지네. 아이들을 데리고 천변을 돌고 있는 큰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충 해. 옆구리 좀 터지면 어때? 그러게 먹을 수 있게만 만들면 됐지. 해걸음의 저녁, 밭일을 끝내고 돌아온 부모님까지 3대가 어우렁더우렁 모여 옆구리가 터진 김밥을 나누어 먹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집을 여태 지키고 있는 부모님, 대처에서 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한 큰딸, 2층 뒤편방이 재개발로 사라진 후 상가 건물 전셋집을 얻어 살다 동네 신축 빌라를 다시 얻어 살게 된 막내딸, 큰딸의 사랑스러운 두 아이까지. 어린 조카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의 기세에도 제 엄마와 이모가 밟고 자란 땅에서 꿀밤처럼 단단하게 여물어 갔다. 야무지게도 쌌다. 이제는 다그치지 않는 법을 알게 된 늙은 아빠와 싱겁다, 밥 양념을 잘했어야지. 막내딸이 만든 김밥에 어김없이 훈수를 두는 늙은 엄마와 내 입에는 김치김밥이 제일 맛있네. 언젠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간 짜게 식은 신김치 김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큰언니를 배웅하지 못한 걸 여태 후회하고 있는 여동생의 구슬픈 사연 따윈 새까맣게 잊은 척 그날 저녁 우리는 흩어진 슬픔의 조각을 모조리 김밥 안에 둥글게 말아 뱃속 깊이 꿀꺽 삼켜버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